여러분, 그 극장에서 디즈니 영화 보실 때요. 네. 오프닝에 막 팡파레 엄청 크게 울리면서 등장하는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성 있잖아요. 아, 그 파란 하늘 배경으로 나오는 그 성이요. 다들 알죠? 네, 맞아요. 그거 보면서 보통 어떤 생각하시나요? 뭐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저기는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완벽한 동화 속 세상이다. 뭐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약간 이런 해피엔딩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쵸. 뭔가 마법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환상적인 이미지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그 완벽한 환상의 실제 모델이 된 장소가 사실은 한 왕의 막 편집증적인 집착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광기 심지어 의문의 죽음까지 얽혀있는 아주 기괴한 비극의 무대였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와, 그 예쁜 성회요? 네, 심지어 그 성을 짓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그 왕이 거기서 허락받은 시간은 단 172일 뿐이었다면요. 172일이요? 와, 진짜 짧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아주 뼛속까지 해체해볼 대상이 바로 그겁니다. 화려한 환상의 껍데기 뒤에 숨겨진 진실, 독일 바이에른주 알프스 산맥에 자리한 노이슈반시타인 성입니다. 아, 흔히들 백설공주 성이라고 부르면서 여행 가서 인생 사진 남기기 바쁜 바로 그곳이네요. 맞아요. 저도 사진 많이 봤거든요. 깎아지른 절벽 위에 막 하얀 석회암 외벽이랑 푸른색 뾰족탑 솟아있는 비주얼이 와, 이건 확실히 압도적이긴 하거든요. 진짜 예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단순히 그 건축물이 아, 예쁘다, 동화 같다 이런 겉모습을 착양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우리는 그런 뻔한 이야기는 안 하니까요. 네, 막상 그 화려한 성의 문턱을 넘어가지고 역사적 맥락 안으로 딱 들어가 보면요. 이게 단순히 동화적인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서 막 밀려나서 권력을 잃어가는 19세기 군주의 처절한 심리적 붕괴. 그걸 막대한 양의 돌이랑 철을 동원해서 빚어낸 거대한 묘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거대한 묘비라니 시작부터 아주 묵직한데요? 사실이 그러니까요. 뭐 노이시반시타인 성 다른 이야기들은 세상에 정말 많지만 우리는 늘 그렇듯이 핵심적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바이에른의 왕 루드비히 2세는 왜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성을 굳이 그 산 꼭대기에 지어야만 했을까요? 일단 그가 예술에 미쳐 있었다, 뭐 중세 기사 전설을 좋아했다, 이런 설명들이 있긴 한데요. 네, 저도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명색이 한 나라의 국왕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루드비히 2세가 왕자에 올랐던 19세기 후반의 독일 정치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아, 시대적 배경이요. 네, 그가 직면했던 현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시의 프로이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네. 세계사 시간에 막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철혈 정책. 맞아요. 그 비스마르크가 독일 통일을 주도하면서 엄청난 세력을 막 키우던 시기였어요. 아, 바이에른은 원래 독립국 아니었나요? 원래는 독립적인 왕국이었죠. 그런데 보불 전쟁 같은 걸 거치면서 프로이센이 주도하는 독일 제국에 사실상 흡수되는 엄청난 굴욕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바이에른의 왕이지 실제로는 외교권이나 군통수권 같은 핵심 권력을 전부 다 프로이센에 뺏긴 거군요. 네, 그야말로 허수아비 신세가 된 거죠. 와, 자존심 엄청 상했겠는데요. 엄청났죠. 루드비 2세는 막 절대 왕정을 누렸던 과거의 진짜 왕들처럼 군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현실의 그는 제국의 변방에서 의회 눈치나 슬슬 보면서 그냥 결제 서류에 사인이나 해야 하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였던 거예요. 완전 답답했겠네요. 게다가 자존심도 강하고 원래 몽상과 기질이 다분했던 사람이라 이 현실 자체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을 지은 건가요? 네, 현실의 정치 무대에서 도망을 친 겁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즉 이상적인 환상석의 세계를 저기 산속 깊은 곳에 물리적으로 구현해버리자고 결심한 거죠. 현실에서 왕 노릇을 못하니까 차라리 내가 진짜 왕처럼 느껴지는 거대한 무대 세트장을 만들어버리자. 뭐 이런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현실 도피처였던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뭐랄까 좀 귀괴하게까지 느껴지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그 루드비히 2세가 푹 빠져 있었던 환상의 실체 말이에요. 그가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엄청난, 아니 거의 종교적인 수준의 맹신도였잖아요. 아, 바그너. 네, 엄청났죠. 성 내부 벽화들을 보면 전부 그 바그너 오페라에 등장하는 중세 신화,
뭐 기사 전설 이런 걸로 싹 다 도배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 현대의 관점으로 보자면요. 네.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신의 최애 아티스트를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헌정용 덕질 테마파크 뭐 이런 걸 지은 거 아닙니까? 덕질 테마파크요. 와,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 상황의 기묘함을 아주 잘 짚어주셨어요. 그렇죠. 완전 성공한 덕후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요. 이게 단순히 나 이 가수 너무 좋아 하면서 포스터로 자기 방 도배하는 소중의 그런 귀여운 팬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훨씬 더 병적이고 필사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에 가까웠어요. 생각해보세요. 바그너의 오페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성배를 지키는 기사나 왕들 아닌가요? 맞아요. 성배를 수호하는 아주 신성한 기사,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와 신성함을 가진 중세의 왕들입니다. 루드비히 2세는 그냥 그 음악을 들으면서 감상하는 관찰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직접 참여하고 싶었다는 건가요? 네, 그는 성을 딱 지음으로써 바그너가 창조한 그 장엄하고 신성한 신화의 세계 속으로 자기가 직접 걸어 들어가서 스스로가 그 신화 속에 진짜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와, 자기가 좋아하는 예술 작품이 현실이 되도록 아예 자기 자신을 그 세계관 속에 막 이식시켜버린 거군요. 네,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린 거죠. 진짜 성공한 덕후의 끝판왕 같으면서도요. 한편으로는 현실에서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으면 더 산속에 들어가서 저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묘한 연민도 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요, 이 완벽주의적인 왕의 환상이 실제 건축 과정이랑 만나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모순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아하, 아마도 이 성이 품고 있는 가장 흥미로운 건축적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맞아요. 밖에서 이렇게 딱 보면 이 성은 완벽한 중세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막 투박한 돌벽에 뾰족한 탑에 진짜 수백 년 전 기사들이 말 타고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중세 시대 성곽의 완벽한 부활이잖아요. 겉모습은 철저하게 12세기를 지향하고 있죠. 근데 문을 열고 성 내부를 딱 뜯어보면 이건 거의 19세기 후반의 최신 기술력이 총동원된 근대 건축물 아닙니까? 하하, 맞습니다. 겉은 12세기인데 그 안에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최첨단 스마트홈이 깡빵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홈이요? 산꼭대기 성에서요? 네, 산 꼭대기임에도 불구하고 성 전체에 아주 훈훈한 공기를 순환시키는 최신식 중앙난방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고요. 와, 중앙난방. 왕의 침실이나 주요 방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이요? 그 시대에? 그럼요. 심지어 하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기 호출용 벨 시스템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자유자재로 나오는 수도 설비는 기본이었고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대목에서 약간 심각하게 인지 부조화가 오거든요. 네, 어떤 점이요? 만약에 루드비 2세가 그 중세 기사의 삶을 크토록 뼈저리게 갈망했다면 당연히 그 시대에 춥고 축축하고 막 냄새나고 그런 불편한 생활 방식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던 거 아닐까요? 낭만에는 고통이 따르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비유하자면 겉으로는 위험 넘치는 중세 강철 갑옷을 번쩍거리게 딱 입어놓고 정작 그 갑옷 안에는 방시 최신식 발열 레일을 위아래로 든든하게 껴입은 격이잖아요. 발열레이. 왜 이런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선택을 한 겁니까? 중세에 완전히 몰입하고 싶어 했다면서요. 아주 날카로우신데요. 그 발열내의 비유가 완전 핵심을 찌르네요. 사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 모순이야말로 이 루드비히 2세라는 인물의 본질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본질이요? 어떤 건데요? 왕이 진짜 원했던 거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돌바닥이라던가 막 연기로 가득 찬 실내, 전염병 도는 그 냄새나는 화장실, 이런 중세의 진짜 현실이 아니었어요. 그럼 뭘 원한 거예요? 그는 오직 중세의 아름다운 미학, 그 껍데기만을 취사 선택해서 소비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낭만적인 필터만 딱 씌워놓고 진짜 고통스럽고 불편한 건 싹 다 지워버렸다는 거군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시대 성체라는 게 낭만하고는 아예 거리가 멉니다. 철저하게 방어, 생존, 이걸 위한 군사 목적의 험난한 요새였거든요. 자연의 위협 앞에 아주 무방비로 노출된 혹독한 공간이었고요. 자연이 인간을 통제하던 시대잖아요. 맞아요. 성벽에 이끼 끼고 엄청 추웠겠죠.
하지만 노이슈반슈타인은 누군가의 침략을 막기 위한 요새가 아예 아니에요. 애초에 대포 한 방 맞으면 바로 무너질 얇은 장식용 벽체들도 엄청 많습니다. 헐, 장식용 벽이요? 진짜 세트장이네요. 네, 루드비 2세는 19세기의 최첨단 기술을 쫙 이용해서 그 자연의 추위랑 불편함을 스스로 통제하고 굴복시킨 겁니다. 자기가 편하려고요. 네, 겉보기에는 완벽한 중세의 연극을 상연하고 있으면서도 무대 뒤편에 있는 유일한 관객이자 배우인 자기 자신은 그 근대 기술의 편안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환상을 아주 쾌적하게 즐기고 싶었던 거죠. 듣고 보니까 이거 진짜 소름 돋네요. 결국 루드비히 2세는 자신의 거대한 그 환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토록 혐오하고 도망치고 싶어 했던 19세기의 가장 발전된 산업기술을 역설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없었다면 그의 그 완벽한 도피처도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게 진짜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이보다 더 기묘하고 매혹적인 건축적 은유가 또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19세기의 뼈대 위에 12세기의 가죽을 쫙 뒤집어 쓴 무슨 프랑켄슈타인 같은 성인 셈이죠? 와, 프랑켄슈타인 성 딱 맞네요. 자, 이렇게 최첨단 편의시설까지 다 갖추고 왕을 위한 완벽한 환상의 무대가 세워졌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이 거대한 연극의 유일한 주인공이었던 루드위기 2세는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이제 이 화려한 성의 가장 어두운 시면으로 들어가 볼 차례인데요. 네, 환상이 비극으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이죠. 제가 성 내부 자료를 보니까요. 두 개의 핵심 공간이 이 비극의 크기를 정말 실감나게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방들을 보셨죠? 먼저 가수의 방이 있던데 거기가 진짜 화려하더라고요. 아, 가수의 방? 빼놓을 수 없죠. 성에서 가장 넓고 화려한 공간입니다. 왕의 그 영원한 아이돌,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저의 배경이 된 바르트부르크 성의 연회장을 아예 그냥 똑같이 복제하다시피 옮겨놓은 곳이거든요. 와, 세트장 복붙이네요. 그런데요, 이곳보다 우리의 시선을 더 사로잡는 혹은 우리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누르는 공간은 따로 있습니다. 거기 어딘가요? 바로 옥좌의 방입니다. 옥좌의 방이요? 와, 이름부터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왕좌가 있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 방은 성 내비의 다른 공간들하고 느낌이 확연히 다릅니다. 보통은 기사전설 다룬 서유라풍으로 꾸며져 있는데 이 방만은 거대한 샹들리에에 막 황금빛 모자이크로 빛나는 완벽한 비잔틴 양식으로 꾸며져 있어요. 황금빛 비잔틴 양식이요. 서유럽인데 왜 갑자기 동로마 제국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비잔틴 황제가 어떤 존재입니까? 곧 신의 대리인으로서 절대적이고 신성한 권력을 쥔 존재잖아요. 아하. 즉, 이 옥저의 방은 현실에서 막 의회에 치이고 프로이센에 짓눌려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루드비 2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토록 갈구했던 신이 내린 절대 왕권, 그 콤플렉스를 시각적으로 완전 폭발시킨 공간인 거죠. 세상에 현실에서 가질 수 없는 권력이니까 그걸 황금빛 모자이크로 벽에라도 꽉 박아버린 거군요. 그렇죠. 엄청난 집착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절대 왕권을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 눈부시게 화려한 옥자의 방에 정작 가장 중요한 단 하나가 빠져 있잖아요. 아, 벌써 눈치채셨군요. 바로 그 방의 주인인 왕이 앉아야 할 옥좌, 그 의자가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성의 완공을 앞두고 왕이 급작스럽게 사망해버리면서 그 화려한 황금빛 계단 위 방의 주인이 앉아야 할 진짜 옥자는 끝내 단 하나도 제작되지 못했습니다. 와, 맙소사. 지금도 관광객들이 그 방에 딱 들어가면요. 막 눈이 멀 것처럼 화려한 황금 장식들 한가운데에 그냥 덩그러니 비어있는 텅 빈 공간만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결말이 있을 수 있죠? 평생의 재산, 아니 자기 재산도 모자라서 국가의 재정까지 파탄내가면서 지은 성인데 말입니다. 결말은 그야말로 파국이었습니다. 빚이 엄청났다고 들었어요. 네, 성을 짓느라 빚더미에 앉은 루드비 2세는 결국 정부에 의해서 정신병자라는 판정을 받게 되고요. 왕위에서 강제로 폐위되고 맙니다. 폐위요? 자기가 진짜 왕이 되려고 지은 성인데 왕에서 쫓겨나다니. 그리고 더 끔찍한 건 폐위된 지 불과 며칠 뒤에요. 슈터른베르크 호수라는 곳에서 자기 주치위와 함께 의문의 익사체로 발견됩니다. 헐, 익사요. 자살인가요? 타살인가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확실한 건 그가 평생의 열정과 광기를 다 쏟아부어서 만든 이 완벽한 도피처에서 그가 실제로 머문 시간은 고작 172일이었다는 거죠. 172일이라니? 와, 1년은커녕 반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이 172일이라는 숫자는
우리한테 아주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요? 그가 현실의 고통을 피하려고 거대한 환상의 성을 높이 높이 쌓아 올렸지만 역설적으로 그 환상의 무게 자체가 그를 짓눌러서 결국 현실에서 완전히 파멸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아, 맞아요. 그 무거운 돌덩이들이 결국 자기를 짓누른 셈이네요. 영원한 권력, 낭만 이런 걸 꿈꾸면서 수천 개의 촛불로 밝힐 수 있는 황금빛 방을 만들었지만 정작 그 무대 한가운데 자신이 앉을 의자 하나조차 완성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 너무 슬픈 이야기죠. 네, 이 이야기가 저 밖에서 보는 뾰족하고 아름다운 성의 실루엣을 오히려 더 소름 끼치고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빈 옥좌야말로 이 루드비기 2세의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가장 강력한 메타포일 겁니다. 메타포요? 이 상은 저기 알프스의 산봉우리처럼 하늘에 닿을 듯이 높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이라는 땅 위에 두 발을 딱 붙일 자리는 끝내 단 한 뼘도 만열지 못했던 아주 외로운 인간의 초상인 거죠. 진짜 외로웠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기막힌 반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반전이요? 네, 주인을 잃어버린 이 슬픈 성, 그리고 텅 빈 옥좌의 방. 사실 순리대로라면 이 건축물은 산속에서 서서히 허물어지면서 저기 옛날에 한 미치광이 왕이 지은 부끄러운 유산이다. 이러면서 잊혀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래야 맞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성을 전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누구나 사랑하는 꿈과 환상의 상징으로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놀라운 역사적 반전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걸까요? 저는 이게 역사가 만들어내는 최고의 블랙 코미디라고 봅니다. 블랙 코미디요? 왜요? 생각해보세요. 루드비히 2세는 평생토록 세상 사람들 눈을 피해서 깊은 산속으로 꽁꽁 숨어들고자 했잖아요. 네, 철저하게 고립되길 원했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외부랑 철저히 단절시켰던 밀실인데 현재는 매년 수백만 명의 전 세계 여행객이 줄을 서서 돈을 내고 들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개방된 대중문화의 공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와, 듣고 보니 진짜 코미디네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아, 디즈니 얘기하시는군요. 네, 1950년대에 월트 디즈니가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를 처음 기획할 때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성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디자인 모델로 바로 이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선택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네, 그게 이 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되게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유럽에 가면 널리고 널린 게 성이잖아요. 예쁜 성 엄청 많거든요. 프랑스나 영국에도 널렸죠. 근데 디즈니는 왜 하필 이 빚더미에 앉았던 미치광이 왕의 성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뾰족해서 겉모습이 예뻐서 그냥 그래서였을까요? 아, 그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디즈니가 단순히 건물 디자인만 쓱 빌려온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테마파크를 기획하던 월트 디즈니의 철학하고 19세기에 이 성을 지었던 루드비히 2세의 심리 상태가 본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네, 심리 상태가 똑같았다고요? 디즈니랑 루드비히가요? 어떤 점에서요? 그 디즈니랜드의 설계 철학을 한번 보면요. 외부 세계의 그 시각적, 청각적 방해 요소들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공원 외곽에다가 흙둑을 높게 쌓아서 거대한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밖이 안 보이게끔요? 네, 관람객이 그 파크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밖에서 겪었던 지저분하고 복잡한 현실 세계는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철저하게 통제되고 세팅된 인공적인 마법의 세계에만 몰입하게 만든 거예요. 헐, 세상에, 이거 아까 불편함은 싹 다 제거하고 완벽하게 연출된 중세의 낭만만 딱 즐기고 싶어 했던 그 루드비기 2세의 발열레의 심리, 그거랑 정확히 일치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통제된 환상. 디즈니는 노이슈반슈타인 성이 지니고 있는 그 현실과 완전히 분리된 완벽한 인공적 환상성. 그걸 본능적으로 꿰뚫어 본 거예요. 와, 소름. 고단한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디자인되었던 그 병적인 비현실성이 참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한테는 현실의 팍팍한 피로를 딱 잊게 해주는 가장 매력적인 테마파크적 공간으로 완벽하게 작동하게 된 거죠. 진짜 기가 막힌 통찰이네요. 한 외로운 왕의 개인적인 정신적 도피처가 세계를 딱 건너뛰어가지고 전 세계 자본주의 대중문화의 가장 강력한 아이콘으로 재탄생하다니요. 역사의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하죠. 그래서 지금 이 노이슈반슈타인성 인기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들었습니다.
아휴, 장난 아닙니다. 티켓은 몇 주 전부터 온라인으로 다 매진되고요. 내부 들어가는 건 무조건 가이드 투어로만 볼 수 있어요.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하네요. 혹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나 독일 여행 갈 건데 하고 계획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저희가 성의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최고의 뷰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 거기 말씀하시는군요. 네, 바로 마리엔달입니다. 아, 마리엔다리. 저도 직접 그곳에 서봤지만요. 진짜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하고 압도적인 장소입니다. 되게 무섭다고 하던데요. 네, 깎아지른 두 절벽 사이에 다리가 정말 위태롭게 딱 걸려 있거든요. 근데 그 다리 한가운데서 성을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왜 월트 디즈니가 이 모습에 완전히 매료될 수밖에 없었는지 누구라도 단번에 납득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사진 구도요? 네, 우리가 엽서나 인터넷 검색하면 흔히 보는 그 완벽한 각도의 측만 사진들 있죠? 그거 거의 다 이 다리 위에서 찍은 겁니다. 와, 저도 꼭 가봐야겠네요. 게다가 이 성이 또 사계절 매력이 다 다르다면서요. 네, 여름에는 울창한 숲이 배경이 되고요. 가을에는 붉은 단풍, 겨울에는 는 덮인 설경까지 쫙 깔리면서 계절마다 완전히 다른 마법 같은 분위기를 뿜어냅니다. 너무 멋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루드비히 2세의 시면을 정말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중요한 여행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 노이슈반시타한성 바로 근처에 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호헨슈반가우성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반드시 함께 묶어서 방문하시라는 겁니다. 와, 아주 훌륭한 추천입니다. 그 호헨슈방가우 성이 루드비히 2세의 아버지인 막시밀리안 2세가 지은 성이잖아요. 네, 거기서 루드비히가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맞아요. 근데 그 성 내부도 들어가 보면 온갖 기사전설의 백조 벽화들로 아주 가득 차 있거든요. 아버지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라면. 네, 그러니까 그 호헨슈반가우를 먼저 딱 본다면 어린 루드비히가 어떻게 현실 감각을 잃고 그 중세의 낭만 속에 서서히 병적으로 빠져들게 되었는지, 그 강박의 씨앗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환상의 기원과 끝을 하루에 동시에 경험하는 코스네요. 아주 완벽한 역사 투어가 될 겁니다. 자, 화려한 동화의 껍데기를 싹 벗겨내고 그 속에 뼈와 살을 발라내는 우리의 심층 탐구. 어느덧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해체해본 이 이야기들을 머릿속으로 한 번만 쫙 정리해 보시죠. 예. 여러분이 그토록 익숙하게 소비했던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디즈니 성의 원형은요, 그저 예쁜 돌무더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현실의 무력감을 견디지 못한 한 왕이 바그너라는 신화에 미친 듯이 매달려서 지어올린 거대한 피난처였고요. 네, 병적인 도피처였죠. 겉으로는 중세기사의 막 위엄을 뽐내면서도 속으로는 수세식 화장실이랑 최신식 중앙난방을 싹 숨겨둔 기막힌 시대적 모순이었습니다. 발열 레이를 입은 기사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을 꿈꿨지만 단 172일만 허락된 처절한 삶. 끝내 엉덩이 한번 대보지 못한 채 덩그러니 남겨진 그 황금빛 옥자라는 아주 지독한 비극이 피흘리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름답다고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완벽한 풍경 속에 한 인간의 가장 극단적인 욕망, 그리고 시대의 아이러니가 이렇게 깊숙이 응축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놀라워요. 이제 여러분이 노이슈반슈타인성의 새진을 다시 보시게 된다면요. 아마 예전처럼 마냥 평화롭고 예쁜 동화의 한 장면으로만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깊이 파고든 만큼 세상은 더 흥미로워지는 법이니까요. 네. 오늘 이 탐구의 문을 닫으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도록 남을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루드비히 2세는 자신이 직면한 그 잔혹하고 복잡한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철저히 세상과 단절된 이 고립의 성을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현실이 지옥이었고 환상이 구원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완벽한 단절을 원했죠. 그런데 참으로 기묘하게도요.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각자의 팍팍하고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위로를 얻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바로 이 고립과 단절의 성으로 다 같이 몰려듭니다. 와, 듣고 보니 철저한 고립의 공간이 시대를 딱 뛰어넘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위안의 공간으로 변모했다는 거?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역설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완벽한 도피를 꿈꾸면서 산속으로 숨어들었던 그 외로운 남자의 정신적 은신처가 어떻게 세대를 넘어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열망하는 보편적인 꿈의 무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네요. 여러분,
다음번에 극장에 딱 앉아서 영화를 기다리시다가 그 익숙한 디즈니 로고의 팡파르를 듣게 되신다면요. 네. 화면 가득 펼쳐진 그 완벽한 성의 실루엣 너머에서 여전히 서성이고 있을 그 외로운 왕의 172일을, 그리고 아직도 주인을 기다리며 텅 비어 있는 그 화려한 황금빛 옥자를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꼭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은 언제나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생각의 바다로 이끄니까요. 좋은 말씀이네요. 세상의 모든 지식 이면을 파고드는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호흡해 주신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